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떼 후문에 있는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로 있는 이명숙이고요. 아르떼랑 함께 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늘 아르떼 시끄럽게 막 쓰시고 다니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일반 중개 말고도 좀 이벤트가 좀 있고요. 늘 업계 동향하고 관련해서 살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4번째 이 자리에 서면서 이렇게 자꾸 불러주시는데 저도 심도 있게 잘 준비해갖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드리고 꼼꼼히 체크해드리느라고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교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를 다 출력을 하자니 장수도 많고 그래서 출력을 못 해왔는데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인수해놨다가 원하시는 대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아르떼가 서초구 인근에서 왜 좋은 아파트인지에 대한 내용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꼼꼼히 준비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아마 전체적인 내용이 꽤 폭넓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내용을 정말 제대로 해드리면요 10시간으로도 모질란 내용이어서 그래서 전반적인 동향이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었고요. 또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가야 되느냐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집 하나를 처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워낙에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그거에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8월 2일 엄청난 대책이 떨어져서 특히 다주택자나 아니면은 서초구 정말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긴장의 방향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걸 아시려면 먼저 8.2 대책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주요 골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2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러한 3가지 권역으로 좀 지정이 됐고요. 전국이 다 지정된 건 아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여기 투기지역에 다 묶이거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어디냐에 따라서 규제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투기지역은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규제 내용이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조정대상 지역으로 제일 크게 묶여있는 곳인데 이곳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부터 그냥 서초구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 20%씩 중과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려면 거주요건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살다가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분양권 전매 시에도 양도세가 50%나 보유기관하고 무관하게 부과가 됩니다. 또 청약 1순위 강화적 자격요건도 강화됐고 가점제 적용도 되게 많이 확대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커다란 압박이 오는 게 이제 LTV DTI 40%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클 텐데요. 이거는 앞으로 내 돈 아니면 사지 말아라. 대출 받아서는 집을 못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으면 10%씩 더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갭투자, 전세를 끼고 진행하는 갭투자 외에는 대출로는 집을 못 살 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정비사업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어서 조합원 인가 시점부터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전체적인 상당히 많이 넓은 폭까지 제한이 됐는데 이것도 예외 규정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은 그 자금 조달 계획 신청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많은 부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뭐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할 때 간략하게 진행하는 거라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거기에다 신고한 게 잘못되면 그걸로 인한 처분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요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나오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되는 거고요. 투기 과열 지역만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투기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서초구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LTV DTI가 70에서 60%.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많이 강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크게 우려되진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들의 부가가치가 일어난다고 하면 너도 세금 내고 너도 정당하게 해라. 이러한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도 후면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저희들 입장에서 이 일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라는 게 시작이 돼서 공무원이 경찰하고 똑같은 뭐 여기 보시면 뭐 피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뭐 3억 이상 초과분 뭐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내는 거 잘 내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강화되어 있는 조항이었고 이번 제도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유세 강화 부분만 조금 취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함부로 시작하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아마 다주택자들을 제한하는 사유가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또한 그 불법 전매하고 관련된 강화 규정들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사업하고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거래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거래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이 아닌 현금 청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가끔 이제 재건축 단지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매도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분걸 사면 입주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한 개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팔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재건축 단지하고 관련된 매수를 하실 때는 이 사람이 여기 구역 안에 몇 채를 갖고 있느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거래를 하는 부동산들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 부동산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가서 보완하시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가서 원망을 해야 될지 찾을 수가 없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특히 바로 옆에 5구역도 있고 이래서 관심들 되게 많으신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 인가가 2년 동안 안 나고 2년 이상 내가 소유를 하거나 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2년 이내 착공되지 않았고 내가 2년 이상 소유하고 이러한 예외 규정들이 있어서요.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보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났고 아닌지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이제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건축 관련된 공공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언제 인가가 났고 언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거래하실 때 공인중개사를 믿고 당연히 거래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만약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 그럼 믿을 만한 중개사를 근처에 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한번 점검하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양도소득세 규제하고 관련해서는요. 이건 조합원 입주권 포함된 내용이고요. 2주택자들은 원래 기본세율에다가 10% 중과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클 거예요. 10억이 올랐는데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주택자 30%까지는 가능하거든요. 30% 공제하고 진행하면 세율폭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들을 아예 못 받으면 과세 구간 자체가 훅 올라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는 1가구 1주택 형태로 양도를 하는 방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다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을 만드느냐 그게 바로 임대주택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조금 깊이 있게 받을 겁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20% 중과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내가 2주택이라고 무조건 팔아서 없앨 필요는 없어요. 이제 최근에 파리 대책이 나고서 어떤 손님이 제가 이제 매수해드렸던 어떤 손님이 사장님 제요 중과 때문에 한 채 빨리 팔아야 될까 봐요. 이러는데 그분이 요 인근에 있는 걸 2개를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인근에 있는 물건을 매도할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해시켜드리고 설득시켜드리느라고 얼마 앞으로 더 올랐을 때 세금을 얼마 내고 얼마 올랐을 때 얼마를 내게 된다라고 설계를 해드리고 그것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파시기 전에 내가 양도세를 얼마 낼 건지 먼저 계산을 한번 산출해보면 일반적으로 간략한 내용은 전부 다 산출이 가능해요. 세무사들도 잘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이상의 설계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진짜 매도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포지션도 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팔지 마시고요. 검토해보시는데 잘 모르시면 물어보러 오세요. 뭐 저희 사무실에 꼭 아르떼를 거래하실 때만 오실 이유는 없거든요. 의외로 자주 보시면 되게 친숙하고 좋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하고 관련된 건 8월 3일 이후 매수한 집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꼭 반드시 2년 이상 내가 거주를 해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이미 8월 2일이 넘어갔잖아요. 앞으로 매수하시는 집은 무조건 거주하시고 파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집은 1가구 1주택 요건이 채워지고 이 지역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팔아도 되겠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앞으로 사시는 집도 1가구 1주택이니까 팔 수 있다. 세금 안 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하고 무관하게 50% 적용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외는 그 사람이 무주택자이거나 또 연령이나 전매 사유, 꼭 팔아야 하는 사유를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하고 관련된 것들만 분양권 50%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폭탄을 맞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실제 2005년 8월 30일에도 이러한 대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금 되게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가 침체된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분명히 맞는데 이 침체가 그냥 계속 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예전에
그 정책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양상을 보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게 2006년 8월 31일 날 파이낸셜 뉴스라는 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토대로 만든 내용이었고요. 2005년 8월 26일이면 대책이 나오기 전 시세고요. 그리고 대책 나오고 1년 뒤 시세예요. 보시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압구정 미성, 뭐 반포 미도아파트 얘네들은 다 올랐어요. 오른 비율로 놓고 본다고 하면 뭐 10% 이상 올랐죠. 한 20% 가까이 오른 곳도 있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세제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걸 우리는 그거 있죠. 쉽게 말해서 요새 갑이라고. 이쪽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은 갑이에요. 매도인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도인들이 갑이어서 그걸 매수자나 임차인들한테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강남은 이랬습니다. 강북은 어땠을까요? 강북은 그 자리 변동 없고 떨어진 곳도 있어요. 이게 되게 심각하게 저희 나라의 강남 상구, 핫한 곳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서울을 구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국적인 규모와 서울을 구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위에 핫한 곳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거는 1년간의 지표 반영이었습니다. 근데 이 1년간의 지표 반영이 그럼 과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보시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아까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표고요. 여기 아래는 지금 현 시세입니다. 현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6억 전후, 압구정 미성은 15억, 반포 미도는 12억 5천 이 정도 되는데 10년의 갭을 놓고 보면 약 2배 상승했고요. 지금 1.8배 상승했고요. 그런데 이게 배율로 보면 200%의 배율로 보이시겠지만 금액으로 보면요. 7, 8억이 오른 거예요. 7, 8억이 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러면 강북은 어땠나? 강북을 보겠습니다. 올랐어요, 여기도. 10년을 놓고 보면. 10년을 놓고 보면 올랐으나 오른 금액을 따져보면 1억 5천, 2억 요 정도. 여기는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2억 1천 이렇게 올랐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된 이 시점, 요럴 때는 제대로 된 정말 똘똘한 놈 하나만 남기자 라는 게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양상이 있느냐, 다른 지역은 변동이 없는데 핫한 곳만 가격이 오릅니다. 그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한 3개월 정도 비교했거든요. 변화 별로 없죠? 여기도 변화 별로 없죠? 이제 뜨거운 감자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신 방배 서초 아르떼, 그러니까 서초구 아르떼 요 인근에 있는 시세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아르떼, 이게 아마 작년에 제가 브리핑 해드릴 때 선정했던 단지들을 그대로 다시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방배 아르떼, 현대 홈타운, 1차, 2차, 서리풀 이편한 세상, 이수일 스테이트, 사당, 남성 부산이부, 방배 SK 리더스뷰, 방배 디오 슈페리움 이렇게 되거든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반경 500m, 최대 1km 안에 있는 단지들만 선별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가격 상승이 전부 있었어요. 저희 요 일대는. 그런데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들은 불과 두세 달 사이에 1억 이상 오른 단지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 다른 지역 파리 대책으로 다 잠잠하지만 이 동네는 시끌시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래가 많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는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건이 나오는 대로 원하는 금액대로 다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지도 최근에 움직임이 한동안 없었던 53평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33평도 13억 5천 정도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양상은 계속될 건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꼭 아르떼가 가장 좋은 진짜 똘똘한 놈이냐, 서울 전역을 보면 맞아요. 근데 다 아르떼 가지고 계시고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임차로 계시는 분들은 아르떼는 아직 사도 된다라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르떼 말고 나는 뭘 사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멀리 보지 마시고요. 가까이에서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저희 단지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커다란 게 최근에 뚫렸죠. 작년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장제터널이 19년도 2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때 이수에서 강남역까지 정확히 4km에 직선으로. 근데 지금은 이수에서 강남을 가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든. 이 돌아가는 느낌이 직선으로 뚫렸을 때 그 반영 효과는요. 지금 생각하지 못하신 그 이상일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뭐 그게 크게 영향이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한번 보시면 강남순환도로로 뭐 서울 서쪽이나 뭐 부천 부평이 엄청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강남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게 인천 그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면 1시간 반씩 걸리는 게 이거 타면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나와서 남부순환도로로 가야 되거든요. 강남권역을 가려면. 근데 얘가 뚫리면 이렇게 갑니다. 직선. 길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뚫림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는 차량 소통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예측하시면 돼요. 차량 소통이. 그게 가장 큰 이슈예요.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제터널 뚫리는 거와 관련돼서 저희는 되게 핫한 지역에 입지해 있는데 이 핫한 지역의 입지가 얘만 입지해 있냐는 거죠. 지금 원래 저희 요 지역은 지금 여기 가운데로 있는 동작대로를 기준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양분화되어 있는 지역을 이 도로가 흔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역, 지금 지도 안에 보이시는 요 동그란 권역 안을 꼼꼼히 보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을 살펴보실 수도 있으니까 혹여 서초 강남구가 제일 핫한 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 거를 처분하시고 뭐 나는 그냥 월세 조금씩 받는 걸로 옮겨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선 싸게 사야 되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멀리 내다보지 않으시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검토해드렸던 단지들이 다 여기에 동그라미 체크되어 있던 단지들이에요. 여기 우성신동화도 있지만 여기 너무 물건들이 평형수도 많고 권역들이 워낙에 이렇게 복잡다양해서 그것들은 뺐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아까 표를 볼까요? 얘를 보시면 많이 오른 게 제가 이 자료는 저희 사무실 오면 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게 현대 홈타운이 오래됐잖아요. 17년인가 됐을 겁니다, 저게. 한 5년 보유하면 20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엄청 많이 따라왔어. 엄청 많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주택을 사실 때는 연차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그렇다고 현대홈타운이 재건축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재건축 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재건축 하실 때는 필수 요건이 도로 부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 같은 경우는 학교와 담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재건축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런 뭐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임대소득 관점으로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아르떼 주민들이시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제가 2년 전, 그러니까 거의 2년 됐어요. 작년 봄에 초에 제가 이 자리에 섰었거든요. 이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저희의 그 기대치 가격은 서리풀 이편한 세상이라고 제가 그딸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숙성돼서 안정권까지 가는데 7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7년. 서리풀 이편한 세상 벌써 간 단지고요. 저희 단지 4년 됐어요. 2년 전이면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거래량이 누적이 되어야 계속 가격이 치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단지는 그 시점에 워낙에 그 조합원들이 많이 입주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입주했던 세대가 투자 매수로 들어오셨던 평수가 제일 많은 33평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33평이 계속 가격을 치고 올라갔던 거예요. 전체적인 동향이 작은 평수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팔 사람들이 33평에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두 개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서리풀 이편한 세상이 뭐 14억 5천까지 팔린 것도 있는데, 최근에 팔린 게 이거 층 좋은 거거든요. 13억 7,500까지 팔렸어요. 그럼 저희 단지가 서리풀 이편한 세상 거의 근접해서 왔죠. 그 당시에 2억 이상 차이 났거든요. 그리고 33평 놓고 보셔도, 아까 25평을 놓고 보셔도 서리풀 이편한 세상 시세에 저희가 다 왔어요. 저희는 아직 가격 숙성되려면 한 3년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왔고, 그리고 뭐 45평도 이제 근접치까지는 여기는 조금 못 미치지만 뭐 기대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53평이 여기가 18억 3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저희 단지가 거의 17억까지 왔는데, 요거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저희 아르떼 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방배동 권역에 원래 옛날부터 거주를 하시던 분들이 그 오래된 주택들을 매도하고 일로 많이 오세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또 연세들이 있으셔서 나는 차 아니고 대중교통만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 내가 자가 운전하는 거 너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큰 집들 처분하시고 저희 단지로 많이들 움직이고 계세요. 그 분위기는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하나 다음에 아마 나올 건데, 또 바로 옆에 5구역 있잖아요. 5구역 이주하면 수요도 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큰 평수도 저는 실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5구역 같은 경우에 큰 평수가 다 저기 꼭대기에 있거든요. 이수중학교 있는데 그 정도 위치에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단지는 지하철에서 딱 150m 평지에 있는 아파트랑 저기 언덕배기 위에 있는 아파트랑 느낌이 달라요. 뭐 차로 다니니까 전혀 문제 없지 라고 하시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큰 평수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33평이나 25평도 앞으로도 조금 상향 전망이 있지만 얼만큼 오른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꺼지지 않는 뜨거운 감자일 건 분명하니까 그 점은 마음 굳게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원래 성격상 신뢰하지 않는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 완강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변 입지를 좀 놓치지 마셔야 되지 않겠나. 멀리 보셔도 됩니다. 강북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강북에 건물을 사신다 그러면 가세요. 그건 맞아요. 향후에 멀리 놓고 보면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건물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강북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고 아파트 시세 차익 투자 쪽으로는 저는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요 인근만 해도 좋은 물건들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곳이 투자 포인트로 잡을 때 되게 분석도 좋아져요.
아,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구나, 여기는 뭐가 불편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워낙에 멀리 내다보실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멀리 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좀 뒤에 임대사업자 준비했으니까 그거는 검토하시고, 단순히 아파트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 인근을 계속 쳐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좀 흐르긴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서리풀 이편한 세상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학구는 저희 단지보다 더 좋아요. 학구는 서울 상문고가 있고 여기 주변으로 학원들이 되게 많아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은 이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긴 단지 배열이 V자 방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맨 앞단지가 아니고 뒷동은 조금 환기도 잘 안 되고 답답한 면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단지와 그 단지의 차이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홈타운은 뭐 계속 저희 단지가 오르면 얘도 같이 따라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는 아닌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3, 4차가 있는데 단지 규모는 되게 작은데 입지 요건은 현대홈타운 1, 2차하고 같이 갖고 있고요. 대신에 큰 평수인데 싸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집 싸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지 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덜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편리성은 똑같이 안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이수 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기를 채우는 인구들은 반포 쪽 재건축 때문에 잠시 이주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 저기에 임차인들로 계세요. 매수보다. 저기가 산을 끼고 있어서 공기는 조금 좋은데요. 언덕이에요. 그래서 맨 아래는 워낙에 동작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앞동들은 조금 소란스럽고, 중간 이상부터는 워낙에 산 등산을 하셔야 돼서 또 하나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공기는 진짜 좋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재건축이 하나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가 이제 총신대역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전부 다 가구거리라서 저녁에 좀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 거 좋아하고 공기 좋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절로 많이 가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아이들이 조금 이제 여자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좀 기피하시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이수이스테이트하고 남성역 두산이부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가요. 장단점이라고 하면 얘는 조용해 하고 공기가 좋은 거고 반포 쪽에 조금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남성역 3번 출구 딱 나오면 아파트 단지 입구고요. 그리고 딱 4개동으로 28층으로 지어가지고 전면이 막힘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일대에서 제가 아마 저랑 상담하신 분들 제가 되게 많이 권했었거든요. 저거 한 2억 올랐던 것 같아요. 한 2년간. 그런데 갭 투자로 진행하신 분들 제 주변에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도 매수해드렸냐면 자녀분이 뭐 의대생인데 아직 소득이 발생하려면 먼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증여해서 전세 끼고 매수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렇게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은 단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역에서 이수역이 4km인데 얘는 정확히 5km거든요. 직선이에요. 지금 이 길이 밀리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길은요, 여기가 이제 이 터널이 뚫리면 많이 풀릴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차로 오시다 보면 3개 차선을 좌회전을 줘요. 직진하는 애들이 없거든. 직진하면 길이 막히잖아요. 직진으로 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차량 소통 흐름이 이수역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이 밀리는 거지. 이쪽은 이 장제 터널이 뚫리고 나면, 서리풀 터널이 뚫리고 나면 많이 풀릴 거다라는 것과, 또 하나 여기 총신대 앞에 여기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낙성대역으로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까지, 여기 주민센터 있는데, 아까 파출소 있는 데거든요. 파출소 있는 여기까지만 길이 6차선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장 계획이 있고요. 그거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는 시점에 같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그림은 좋아져요.
그래서 검토해 보실 만한 단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작은 금액으로 괜찮은 데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가끔 권해드리는데 취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대우 슈페리움이랑 SK 리더스뷰 아시죠? 파스텔시티 있는데 두 개가 가격대가 거의 같이 갑니다. 33평이 최근에 이제 9억 임박했어요. 근데 저게 얼마 정도였냐? 7억 초반이었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보면 얘가 교통은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막힘이 많아요.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한신 휴플러스도 그렇고 거의 동급이거든요. 그리고 구조가 얘네들에 비해서 SK 리더스뷰가 엄청 좋아요. 저는 나중에 아르떼는 가격 오르라고 놔두고 저 이거 전세 있으면 여기 들어가 사셔도 돼요. 여기는 3면이 다 트여 있어가지고 트임이 진짜 좋은데요. 그러니까 물량이 8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두 개 중에 뭐를 너 살래? 라고 저한테 사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멀리 내다본 건데 여기에 사당우성 있죠. 얘가 재건축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격 금방 올라갈 거예요. 사당우성이 재건축을 해야 돼요. 녹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임차를 맞추기도 어려워요. 실제 거래해보면. 재건축해야 되는 단지거든요. 근데 그 옆에 배수지하고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단지여서 그래서 그러는데 얘 재건축하면 이거 무조건 올라요.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 나오는 대로 계속 팔려서 거의 9억 인근까지 올라왔거든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돼요. 사서 나 안 들어가 살아도 임대사업자 내실 때 6억 미만이면 종부세 배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관련돼서 되게 매수하기 좋은 단지예요. 33평인데 구조도 되게 잘 빠졌고. 그래서 저는 뭐냐, 뭐 신동아 우성은 말 안 할게요. 워낙에 오래되기도 했고 안에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가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고, 또 하나 빌라 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요, 가급적이면 아파트 사세요. 건물을 살 거면 사셔도 되거든요. 근데 왜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도 옛날에 제가 부동산을 하기 전에는 빌라 뭐 내가 거주하고 싼 금액에 위치 좋고 괜찮지 않냐라고 했지만 팔 때 환가가 어려워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아파트는 내 집 안 보여주고도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팔아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팔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이끌어주거든요. 그런데 빌라 같은 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사셔야 돼요.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 되게 괜찮은 거 있다 사라고. 절대 아니에요. 꼭 검토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시각으로 요 인근에 있는 물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방배 5구역이 이제 우선 터널이 뚫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커다란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멀리 계신 분들도 아르떼에 관심이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이제 반영이 되냐를 놓고 보면 개통하고 2년 정도, 2년? 이 정도까지는 주택시장이 이렇게 퍼져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한테 저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까 동작구까지 넓어진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바로 옆에 이제 5구역이 있어서 5구역이 분양가가 평당 4천 이상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희 단지 가격을 계속 이끌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처럼 핫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푹 오르고 푹 꺼지고 이런 동네가 아니어서 그렇지 꾸준한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오래 갖고 있을 건데 뭘로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무조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예요. 정부의 방침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나도 투자 포지션이나 세제 혜택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러한 것들하고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앞으로 방향을 딱 정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중과 때문에 나는 어떠한 투자로 갈 건지에 대해서 꼭 정하셔야 돼요. 매도해서 양도 차익을 얻을 건지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걸 바라시는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느 쪽 성향이다 라고 먼저 짚어보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놓고 보면 앞으로 단기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단기 투자 나라에 좋은 일만 시켜주고요. 내 호주머니에 남는 것도 없어요. 귀찮은 일들만 반복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는 자본이 많지 않은데 나는 자본을 뭐 전세를 풀로 완전히 끼고 갭 투자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투자할 거면 적어도 50% 이상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대출 규제 때문에 40% 이렇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최대 맥스로 나오는 게 하프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는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어렵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워낙에 세금 규제가 강해져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갖고 계셔야 되냐. 무조건 그냥 임대사업자 안 하실 거여도요. 꼼꼼히 생각해 두셨다가 자녀분 증여 투자를 그쪽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던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 어떻게 가야 되냐. 되게 다주택자에 대한 포지션이 다양한데요.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정부에서 4월 1일까지 집을 팔라고 했어요. 4월 1일까지 하면 팔면 중과 안 한다. 단 서초구는 중과돼요. 서초구는 8월 3일 그 이후부터 중과는 되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관련된 부분은 내년 3월 31일까지는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요 안 팔아요. 안 팔고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녀한테 다 돌리셨어요. 그거에 대한 누적 통계가 여기 나오는데 작년 1년 동안 아파트를 증여한 총 누적 건수가 39,959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증여한 누적자가 33,000건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똘똘한 놈 하나만 가지고 가자. 똘똘한 놈 하나 나 그냥 가지고 있고 조금 덜 똘똘한 놈을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일찍 주는 거죠. 왜 일찍 주냐를 놓고 보면 원래는 증여가 가장 많이 증가할 때가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야. 내가 파느니 애들한테 주고 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세부담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요. 그냥 팔 수 없어서 이게 정말 남주기 아까워서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주는 것과 지금 주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증여세를 내면 원래 증여하고서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10% 자진신고 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연차별로 차등해서 점점 줄어요. 작년까지 10%였는데 올해 7%고요. 내년에 5%, 그 다음에 3%예요. 점점 줄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빨리 피해가자라고 생각해서 올 한해 증여가 많은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나라가 정부가 양도세 중과하겠다고 너네 빨리 팔아라고 했는데 안 팔고 자녀한테 준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여하실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거든요. 증여는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증여했을 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증여했습니다. 자녀한테 줬을 때 비과세 되는 부분이 5천만 원 비과세거든요. 5천 빼고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1억까지는 10% 내기 때문에 1,000만 원 주는 겁니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 주면서 세금 1,000만 원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런데 만약에 2억을 증여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하고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세율이 20%예요. 그러면 2억 증여하면서 3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금액이 1억 5천이고요. 증여는 신고할 당시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 10년에 대해서 누적 금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번 주고 10년 있다 한 번 더 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더 좋은 건 뭐냐면 현찰로 주지 마시고 부동산으로 주셔서 그 부동산이 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녹화분이라 좀 그렇긴 한데 1억 5천 갭 투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1억 5천 갭 투자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와서 물어보시는 걸로. 그래서 다주택자들 집 팔 거면 4월 1일 이전에 파셔야 돼요. 그거는 맞는 얘기.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가 10% 20%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라 그랬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고. 그게 제일 큰 거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내가 거주를 안 한 집이고 앞으로도 살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집은 절대 비과세를 못 받아요. 네? 한 채만 남았을 땐 가능하지. 내가 그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아까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꼭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 건 8월 3일 이후 매수 한 건이고, 이거는 그 전에 샀다고 하면 이 집이 한 채만 있을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똘똘한 놈들까지 다 없애고 나서 쭉정이 남겨놓고 그거 팔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시려고 하면 4월 1일 전까지 팔아라 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아까 많은 분들이 뭐 한다고요? 증여한다고. 자녀한테. 요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증여하고 관련돼서는 아까 1억 5천 구간 이상을 넘어가는 선에 대한 또 방안들은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추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오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팔 수 없다. 나는 안 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라의 방침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꼭. 그러기 때문에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 많은 분들이 되게 꺼려 하시는데 꺼려할 때가 아닙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유형이 일반임대, 일반적으로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일반 임대사업자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분에 오피스텔 분양들이 안 되는 걸, 왜냐하면 오피스텔 분양이 안 됐던 이유들이 주택수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됐었거든요. 그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방책으로 내놓은 게 한 4년 좀 더 됐나요?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사업자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유형 중에 간이사업자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 주택사업자 유형이 되게 좋은데 이걸 일반인밖에 못 쓴다. 왜냐면 요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건설회사나 일반 투자법인 이런 데를 위해서 확대해 준 게 준공공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법인만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개인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기간, 의무기간에 대한 기간이 있고요. 이거는 의무기간을 안 지켰을 때 처음에 분양받았던 그 당시에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반환하셔야 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대신 인상 조건이 없습니다. 인상 제한이. 그리고 뭐 취득세 감면이나 종부세 감면 뭐 이런 거 전혀 해당 안 되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중도에 매각하시는 경우에는 포관량수도로 넘기시면 돼요. 다른 분한테. 내가 의무기간을 다 안 지켰다고 무조건 못 파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하고 관련돼서는 조금 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의무도 많아요. 여기에서 기간은 뭐 4년, 8년 이렇게 있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에 과태료 말고 여기 취득세 감면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취득세 감면? 요거에 대한 환급이 있어요. 네, 그것들에 대한은 조금 이따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하고 관련된 건 정부가 지금 2천만 원까지는 18년도까지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 부과 안 하거든요. 근데 2019년까지는 이제 2019년부터는 부과가 시작이 되는데 2천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로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원래 연금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원래 연금 소득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적인 임대사업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것만 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뭐 소득세 뭐 이런 게 무서우시면 갭투자로 전세 끼고 나는 갭투자로 그러니까 양도 차익만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임대사업자 내면 돼요. 거기에 지금 올해 2017년까지 매입분에 한해서 10년 보유하면 100% 세금 감면이 있거든요. 이게 연말이라 풀릴 건데 내년 세법 개정안 발의에 포함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2020년까지 매입분에 대해서. 그거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준공공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워낙에 내용이 깊이가 있어서 다 일일이 디테일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저는 그냥 주택임대사업자의 개념과 그 준공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이 보유하면 양도세율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일 때는 10%, 3주택은 20% 중과된다라는 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된다라는 게 아마 개인이 보유한 거랑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랑 가장 큰 차이일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임대사업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기에 이미 월세 받고 있다. 나.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손을 안 드시네. 그럼 신고하고 있다. 없죠? 근데 앞으로 신고 안 하고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틴다. 이게 앞으로 방향이에요. 그 이유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받죠. 자기 거 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받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걸로도 집계가 돼요. 집계돼요. 또 하나 세입자들이 월세소득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할 때. 그거를 받는데 여기에서 이미 국세청으로 자료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워낙에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통장까지 다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아직 그것까지 신경 쓸 게 정부가 안 돼. 그거 말고도 세금 추징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싹 하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거꾸로 그 추정해가지고 과거 년도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천만 원 미만이어서 신고 안 하시는 분은 그나마 좀 벗어나겠지만 그걸 넘어가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월세소득공제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피스텔 그 계약하시면서 전입신고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경험들이 있죠?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있으신데 다 의미 없는 조항이에요. 무효조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게 써 있어도 그 세입자는 그걸 들고 가서 전입신고 할 수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계약 종료하고 나서
5년간 이 사람이 나 이 집 이 집 이렇게 월세 내고 살았으니까 내 거 세금 다시 신고할게요. 내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경정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세입자 나갔다고 끝이 아니야. 5년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앞으로 꺼지지 않는 감자가 될 게 지금은 지출금액의 10%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올라가요. 그럼 월세 내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버리고 갈 내용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더 임대사업 그냥 나 사업자 안 내고 나 조용히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만약에 세금을 내면 많이 내느냐 요걸 아마 보셔야지 그래야 조금 임대사업을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데 우선 월세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세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세액을 계산을 해서 그게 소득에 합산이 되는 게 맞아요. 모르는 분들 계시나 봐요. 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 이고 전세금이 3억 초과되면 무조건이에요. 주택 세 채고 내가 안 사는 두 채 세 주는데 3억 안 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월세는 무조건이에요.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런데 그러면 그 간주임대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보증금에 대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보증금액에서 3억을 빼요. 빼고 거기에서 곱하기 60% 한금액에서 1.6% 적용하는 거야. 실제 얼마 안 돼. 미미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갭 투자로 전세 끼고 나 간주임대료 저거 책정해도 얼마 9억 계산해도 얼마네. 10억으로 해볼까요? 10억으로 계산할게요. 10억에서 3억 빼면 7억이에요. 7억에 60%면 4억 2천이거든요. 4억 2천에다가 1.6% 해보세요. 얼마 안 돼. 나한테 1년 동안 그만큼이라고. 간주임대료. 이해되시죠?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그 간주임대료로 인한 부담은 얼마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월소득 쪽보다 갭 투자를 장기로 가셔서 양도 차익을 보시는 게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개인별로 2018년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19년까지는 2천만 원까지만 분리과세고요.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기면 그때는 종합과세로 합산이 돼요. 그런데 부부가 1,900만 원씩 따로, 왜냐면 개인별 부가거든요. 세대 부가가 아니고 부부가 1,900만 원, 1,909만 9천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2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그거는 비과세라고. 또한 분리과세여서 실제 세금 얼마 안 내요. 만약에 딱 2천만 원이다 라는 전제로 세금 계산해 볼게요. 수익금액 빼기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일 때 1,200만 원 필요경비 빼고 기본공제 400 뺀 거에다가 분리과세로 14% 부과하기 때문에 내가 1년에 2천만 원 소득이 있을 때 56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2천만 원 버는데 세금 56만 원 내야죠. 그래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고구간까지만 해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대소득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아니면 자녀와 공동명의 이런 식으로 월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 될 수 있게 쪼개는 게 우선 제일 좋을 거고요. 또 하나 이 소형 갭 투자, 그러니까 면적이 전용 면적 이게 60이면 59제곱미터, 우리 25평이 59제곱미터거든요.
거기 미만이고 이제 기준 시가가 3억 미만이니까 요 근방 투자는 아니에요. 요 근방 말고 여기만 조금 벗어나면 되는데 이 기준 시가는 대부분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단지 33평이 7억 7천 정도밖에 안 잡히니까 저희 단지 정도 아니고요. 조금만 가격대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간주 임대료도 2018년까지는 비과세니까 갭 투자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 더 좋은 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가구로 해서 거기서 월세 받으시면 그게 원래는 제일 좋은 투자예요. 근데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이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예, 그런 것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한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으로 넘어가서 종합과세로 간다고 하면 영수증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공제 많이 받고 세율 낮추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구체적인 건 뭐 가까이 지내시는 세무사랑 상담하셔도 되고 저한테 오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아까 제가 이게 되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괜찮은지 좀 봐야 돼요. 정말 세금 혜택이 너무 많아요. 우선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면적에 따라 달리 적용돼요. 작은 거, 저는 저런 작은 거에 관심 없어요. 저는 저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저는 뭐에 관심 있냐? 양도 차익에 관심 있어요. 양도 차익에 관심 있는 거 2017년 매입분까지는 100% 감면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년 세법 개정안에 이거 2020년으로 늘어나는 거 상정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당분간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아요. 아셨죠? 그리고 임대소득세 감면도 뭐 70%, 요것도 면적에 따른 거고 그런 건데, 그리고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고 또 대출 요건이 일반이 아까 사면은 50%까지밖에 대출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대출 받으시면 KB시세 80% 정도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고요. 개인 신용하고 별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신용하고 상관없으니까 크게 무리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그런데 그 의무기간하고 관련된 거, 또 제일 중요한 게 5%까지밖에 증액을 못 하거든요. 연에. 요거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아까 제가 갭 투자 가자 그랬잖아요. 갭 투자. 시차. 그냥 양도 차익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5년 이상 임대하시면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가요. 이건 아까 임대사업자로 집을 편입을 시키잖아요. 두 채 가지고 있었어요. 임대사업자로 편입을 시켜서 한 채가 그냥 개인 소유고 이거는 임대사업자에 편입이 되잖아요. 얘를 1가구 1주택으로 팔아도 돼요.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지금 갖고 계신 집들을 내가 살고 있는 거 빼고 나머지를 임대사업자로 돌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 넣은 임대사업자에 편입시킨 물건을 빨리 팔면 안 돼. 빨리 팔면 그 모자라는 기간만큼 양도세를 안분 계산해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다는 거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뭐 5년 이상인데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개인이 보유하면 다주택일 때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준공공임대의 경우에는 10년 보유 시 70, 5년 보유 시, 8년 보유 시 5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10년 보유하면 100% 공제되는 게 올해까지였는데 20년까지 늘어날 거라고 했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또 하나, 준공공 임대는 이제 지금 편입 안 되어 있던 물건을 넣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준공공은 아니고, 내가 몇 년 길게 안 갖고 갈 거면 그냥 임대사업자로 편입하시면 돼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뭘로 가는 게 더 좋느냐는
내가 장기 보유할 건지 단기 보유할 건지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저는 중공공이 메리트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중점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양도세 100% 감면하고 관련된 건 새로 취득하신 주택이어야 되고,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100% 감면이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을 임대사업자에 편입하고 10년 보유하시면 70%만 양도세 비과세예요. 이해되세요? 설명드릴게요. 양도 차익이 3억이 났어요. 그런데 새로 매입한 집을 10년 보유했다 양도 차익이 3억 나면 그거는 아예 안 내.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가 올해까지 매입분인데 20년까지 연장되는 걸로 지금 개정안 발의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집이 지금 사서 편입한 집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편입하는 거예요. 다시 넣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때는 요거를 적용받는 거예요. 왜냐? 아까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무리 길게 가지고 있어도 못 받아요. 그리고 뭐 있다고요? 양도세 중과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세율에다가 더하기 10% 있고 3주택 이상이면 20%인데 문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만약에 10년을 보유를 했어요. 그랬을 때 70%, 3억 중에 70% 빼고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구간과 9천만 원에 대해서 내는 구간은 확 달라져요. 원래 8,800 이상이면 이렇게 세율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3억 이상도 바뀌고 이러는데 세율이 달라요, 아예.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보유하시다가 10년 있다가 만약에 판다 그러면 세금 낼 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필요 경비들 빼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임대사업자로 만약에 보유를 하시는데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 이자도 감면 받아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세에서 그 부분도 빠지는 거라 좀 보셔야 돼요. 그 부분.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임대사업자로 대출하기 때문에 KB시세 80%까지 대출도 된다고 했고, 하지만 등록관리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구청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 아까 종부세 그러니까 종부세 안 내도 되거든요. 매입 당시에 기준시가라고 하면 공공주택은 공동주택 기준가격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6억 미만인 집들이 편입할 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할 당시에 6억 미만이면 돼요. 이 인근에 많아요. 수두룩해요. 그러한 것들이면 종합부동산세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는 종부세 배제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만 챙기고 가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5% 증액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세입자 좋은 일 시킨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거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상관없지만 이게 임대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도 전가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5% 증액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임차인들한테 받는 거를 줄이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차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된다. 또 이게 중공공인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게 쉽지 않으니까 빨리 팔 거라면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시고 오래 갖고 가실 것만 중공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부세 외에도 이제 4대 보험하고 관련된 게 추가가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하고 관련된 부분이 좀 산출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뒤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만만치 않고 보통 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명의로 나누시라고. 소득을 2천만 원 미만으로만 만들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어르신들 사모님한테 나눠주기 조금 아깝지만
다 나중에 다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거 상속세, 증여세 줄인다 생각하시고 먼저 쪼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고 치시는 일이 적어지겠죠. 두 분 공동 소유니까 가끔 있잖아요. 그럴 거고요. 또 하나 혹시 사업이 잘못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때 공동 소유자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면 집이라고 하면 이 체감도가 낮을 수도 있겠어요. 다른 걸로 할게요. 뭐 공장이나 뭐 다른 거예요.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갔어. 유찰되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또 유찰되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 매번 입찰보증금을 들고 법정 가셔야 돼요. 법정에 가서 기다려야 돼. 누가 만약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회차 때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원래 내가 그 사람 변제해 주려고 그러면 변제할 방법도 없어. 왜냐하면 채권 금액이 훨씬 커서 부동산 가액보다 없는데 문제는 가격이 뚝뚝 떨어져. 왜냐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공동소유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파트가 만약에 공동소유로 돼 있으면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내가 공동소유니까 너 나가 이럴 수 있어요? 못 그래요. 못 그런다고. 근데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주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이 사업하다가 일이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갔어. 남편분 지분만 넘어간 거야. 내 지분은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입찰보증금을 매번 들고 법정에 가. 유찰됐다. 그럼 아싸 좋아하고 오면 돼요. 그 다음번에 또 유찰됐다. 아싸 하고 좋아하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누가 떴어. 그러면 입찰보증금 나중에 이제 경매계에 제출하면서 제가 우선 매수 청구권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그 낙찰 금액에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한 것이 있어서 경매 진행이 되면 우선 매수권 청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좀 나누셔도 돼요. 아셨죠, 아버님? 그리고 그거예요. 네. 부부 공동 소유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2분의 1씩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네. 부부 별산지에 해가지고 네. 같은 그 남편의 이름을 된 아파트라도 네. 경매가 들어가면은 네. 2분의 1은 부인 걸로 인정해 주거든요.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그 채무가 어떤 채무인지 에 따라서 얘기가 다를 거라서 실제 그러한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리고 자금 출처 입증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게 부부간에 6억 증여하실 수 있잖아요. 10년간.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매수하시는 집은 지금 갖고 있는 거 쪼개기 조금 뭐 하시다면 향후에 매수하시는 거는 부부 6억 증여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이때 우리가 원래 원한 건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고 이 밑에 이제 절세 효과하고 관련된 부분을 가장 요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반토막이 나잖아요. 공동소유일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10억 소득이었는데 5억 소득이기 때문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거나 뭐를 했을 때 뭐든지 혜택이 2배인 거죠. 세금 부과기간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것들이 반으로 확 준다. 라고 반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저감되는 폭이 워낙에 크기도 하고 세금 부과요율이 1억일 때와 5천만 원일 때는 아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많이 준다. 그리고 아까 임대소득하고 관련해서 가구당이 아니고 세대당이 아니고 개인별로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800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다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1억 1,900씩 나누어지면 비과세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소득이 반으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2천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세율 구간이 낮아져요. 그래서 검토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이게 원래
저기잖아요. 공동명의일 경우에 6억, 단독 소유일 때는 9억이거든요. 12억치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낸다고. 원래 개인이 12억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잖아, 세금을. 그런데 개인 소유로, 그러니까 부부가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6억이기 때문에 안 낸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혹시 부과돼서 내게 된다고 해도 세율 구간이 낮아져요. 재산세도 그렇고 누진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수록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게 내게 된다. 그리고 상속세 이러한 것들이 일찌감치 조금 상속되는 금액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어르신 두 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한 분이 갖고 있다 혹시 떠나시게 되면 부인한테 가는 것도 뭐 많이 공제가 되기는 하나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반틈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주니까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취득세나 재산세는 세금을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해서 소유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차등은 없어요. 취득세나 재산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부 공동 소유로 했을 때 단점은 있죠, 당연히. 남편분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의보를 원래 회사 소득으로 다 내기 때문에 그거하고 멀리 있는데 와이프 명의로 임대소득이 이제 잡히면 남편 회사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돼요. 예.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되는데 좀 민감한 내용이어갖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이따가 따로 네 여기 그리고 다 안 담은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자금 출처하고 관련된 것들 이제 자금 출처 조사 뭐 비과세 활용 10년 누적이니까 지금 주고 내년에 또 6억 주는 거 아니에요. 받은 시점으로 거꾸로 10년 동안 얼마 받았냐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러면 건강보험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건강보험하고 관련된 건 되게 쉽게 해결하는 거는요. 내가 근로소득자가 되면 돼. 내가 지인들이나 아시는 회사에 나 그냥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해서 좀 넣어줘 라고 하면 간단하게 클리어 되고요. 이때 임대소득이 어느 구간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그 보험 가입자고 그 밑에 속해 있는 피보험자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내가 직장 가입자로 가입만 돼 있다면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지 임대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확 넘어가지 않으면 종소세로 합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실제 낸다고 해도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아까 2천만 원일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내가 실제 내는 금액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비용 공제하고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공제로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실제 낸다고 해도 다르니까 요건 좀 구체적인 얘기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보험하고 관련해서 궁금증 있는 거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 또 궁금한데 여기서 못 물어보는 거요. 여기 네이버 지식이네요. 킴 세븐이라고 있어요. 완전 그 건강보험 절세와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하시고 여기 있는 자료 나중에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있더라. 그리고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넘어가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줄여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간 돈은 통장에서 나가게. 가끔 혹시 뭐 수리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현찰 주시는 경우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사업용 통장에서 매번 찍히게. 영수증 받았는데 영수증 안 주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거를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통장 이체로 진행을 하셔라. 그리고 사업용 지출은 한나 계좌에서만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자료 수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타인 명의 계좌에서 남편 계좌에서 만약에 돈을 보내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관성을 알 수 있게끔 뭐 원래 쓰는 통장에다 기재를 한다거나, 왜냐면 통장은 잘 안 없어지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요새는 그냥 다 통장이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이하고 관련된 건데 사업용 카드 원래 쓰시는 신용카드 있죠. 그거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에서 지출한 것들이 비용으로 잡혀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되고, 또한 돈 주고받을 때 뭐 세금계산서나 뭐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거 받아라. 그리고 또 누구한테 공사 같은 거 시키면 원래 인건비를 주게 되면 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이런 걸로 줘야 되는데 잘 모르시면 세무사 시키세요. 그냥 잘 모르면 귀찮게 해야 돼요. 세무사 기장료 10만 원이지만 내가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10,000원어치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꾸 물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이해되실 때까지는 그냥 가까이 세무사하고 긴밀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약서나 거래명수 뭐 이런 것들 다 챙기라는 거.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업자잖아요. 최근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연금하고 약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게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그냥 적금 붓는다 생각하시고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임대소득 들어오는 거에서 적금을 붓는 거야. 다른 적금을 붓지 마시고 이 적금을 들으시라고. 임대소득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러시면 이게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종소세 납부 대상자여도 실제 세금을 내는 거는 미미해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 등록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앞으로는 개인이 여러 주택을 운용하시는 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거요? 아, 이거요?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도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가입하셔서 적금을 절로 내라고. 적금을. 그 소득을 내가 써도 되지만 뭐 어차피 돈은 돌고 도는 건데 그냥 내 명의로 그 임대사업자, 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하세요. 그걸 가입하시면 거기에서 들어온 소득의 연 500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빠집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거의 정리하는 걸로. 중공공 임대사업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중공공 임대사업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왜 제가 힘들게 중공공을 다 파헤쳐갖고 이 자료를 만들었겠어요. 되게 의미 있는 정부의 사업 방향이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할 겸 또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시는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되게 꼼꼼하게 준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게 양도세 100% 면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올해까지만인데 세법 개정안으로 20년까지 연장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챙겨두시라는 거. 연 5% 뭐 월세 보증금 인상 신경도 쓰지 마. 그냥 처음에 임대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면 제가요 나라에서 중공공이라고
서민을 위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저 많이 안 올립니다. 대신에 사시는 내내 계약하신 금액 그대로 살게 해드릴 테니까 대신 시세보다 뭐 보증금을 조금 아니면은 처음 월세를 처음 높이면 별로 이득이 없잖아. 우리 또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책정을 조금 높이 해서 나의 투자 금액을 줄이고 증액하지 말아라.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임대 수익가 내 투자 금액이 줄면 줄수록 임대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고 또한 시세 차익도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임대 사업자가 나갈 즈음 그 전에 임대했던 금액 기준 보증금 월세 환상가 기준으로 해서 5% 증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아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그냥 임대 수익률 버리고 나는 투자 수익률만 보자 라고 하는 게 준공공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지 요인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역세권, 전세 수요가 풍부한 쪽에서 왜냐면 우리는 양도 차익만 갖고 갈 거라 그랬잖아. 이거 꼭 굳이 원룸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파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파트 전세 끼고 맥스로 풀로 전세 끼고 사서 준공공 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양도세 차익하고 관련된 건 작은 평수 사셔야 돼요. 큰 평수 사면 안 되고 33평까지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찾아보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 수 없는데 KB 시세가 원래 거래되는 금액보다 조금 높이 책정된 동네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시세는 조금 주춤한데 KB 시세가 조금 높이 책정된 데는 요거는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 그러한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소형주택이나 이러한 것들을 준공공으로 내 고향에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신규 분양하는 거를 나는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작은 평수를 취득세 면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세입자들을 그냥 오래오래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준공공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정부가 바라는 것도 그거고 그걸로 인한 이득은 세입자보다 임대인 직접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훨씬 많이 보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내용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끝났어요. 다. 짚어드리면 부동산 정책 너무 뜨거운 얘기가 시작돼서 8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고 내년도 침체할 거예요. 하지만 핫한 동네만 꾸준히 거래는 있어요. 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아주 조금씩 나오는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예요. 또한 앞으로 옛날처럼 반토막이 날 거냐. 옛날에 한번 반토막 나봤잖아요. 났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반토막 난 게 아직도 반토막에 머물러 있나요? 크게 보시면 제2신도시나 뭐 이러한 데들은 반토막 났다가 복구어 요만큼 했고요. 만약에 반토막이 난 거에서 서울 안에 있고 위치가 괜찮은 곳들은 이미 반토막 난 걸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다 올라왔어요. 뭐냐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은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반토막 났다고 무조건 던질 일이 아닌 게 반토막 날 때 사신 분들이 돈 버는 거야. 지금 주춤할 때 남들은 나는 다주택 싫어서 나는 양도세 중과 싫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돼서 싫어서 파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 같은 사람을 못 만나신 분들은 팔아요. 강북들도 팔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분 이렇게 꼼꼼히 짚어주는 얘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판다고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팔지만 그거를 골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자할 때. 그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위축됐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아까 10년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10년 그림을 놓고 보면 올라가는 거는 맞고요. 얼만큼 올라갈 거냐. 데이터에서 말해주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강남권역이 좋더라. 그런데 강남권역에서 내가 임대 수입을 받기에는 너무 돈이 가액이 크고 투자 금액이 크니까 강남권역 아닌 물건도 가지고서 임대소득을 받으면 나쁘지 않지 않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준공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고요. 내가 나는 어떻게 서초구로 어떻게 떠나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분은 그냥 서초구에 계셔야 돼. 정말. 저희 정말 막 몇 시간씩 막 브리핑 해드리고 막 엄청 열심히 설명해드렸는데 나는 서초구를 못 떠나겠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서초구에 있는 알찬 물건을 어떻게 해요? 준공공이나 주택임대사업자나 갭 투자로 매수를 하셔서 임대료 증액하지 마시고 양도 차익을 보시는데 100% 공제가 아니어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임대주택 사업자로 가지고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완전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됐나 모르겠어요. 응?